자, 이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의 서구 유럽의 어떤 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좀 간략하게 보았고요. 왜냐면 이제 정책론에서 이제 서구 유럽의 역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현대사회에서의 그 변화 방향이나 정권별 변화 방향을 좀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복지정책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960년대 이전, 즉 일제강점기 뭐 그 전에 우리의 역사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복지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좀 중심으로 본다라 그러면 강점기 이전과 해방 이후 해방이 1945년에 해방되고 또 45년 해방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다시 1950년에 6.25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어떤 외원기관의 협조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 미 군정하에서의 어떤 정책 그 흐름들을 좀 많이 겪어왔어요. 어려움들을 겪어왔다는 거는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아까 서구 유럽의 상황들처럼 뭐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근대 사회 1960년대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1960년대 이전은 뭐 일제강점기 하에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펴왔던 거죠. 그래서 조선 구호령이라고 했던 일제시대가 펼쳤던 빈민구제 정책이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계속 명명이 되어서 약 한 40년 정도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권 때죠. 김영삼 정권 말에 IMF 사태를 맞게 되고 또 그 IMF의 사태의 어려운 상황에 하에서 정권을 인수하게 되었던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생활보호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공공부조 정책들을 펴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이제 이런 빈곤에 대한 정책으로는 어떤 큰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온 변곡점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빈곤에 관한 문제를 외국의 시각처럼 좀 최소한의 열등처우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라 그러면 여기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국민이라고 그러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 수준에서 만들어주겠다는 거래. 국가의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는 최저 생계선을 맞춰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고, 또 이때가 이제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활동에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때 뭐 아이들 돌반지 저도 뭐 몇 개를 내놨습니다만 아이들 집에 가지고 있는 금모으기도 해서 금을 모아서 금을 팔아서 외화를 갚아 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가면서 다시 현대 같은 어떤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직하게 되고 또 민영화를 많이 겪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사업체들을 외국에 헐값에 판매하고 또 외국에서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 기업의 조직 변화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국민들 대다수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생활보호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 군정하의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일제로부터 광복한 후에 약 한 3년 동안 미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사회복지 입법과 정책은 펼쳤던 것은 구호법규나 아동노동에 관한 법규 혹은 미성년자 또 노동보호법 등과 같이 당시 시대적 환경에 맞는 어떤 임시 변동적인 구호 정책들만 펴왔지 국가의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왜냐하면
그런 정책들을 국가가 펼치는 정책들을 해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군정의 정책을 받았던 것뿐이지 자주적인 어떤 독립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굳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어떤 의미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는 부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 정책들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제 그때 남북한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념에 대한 어떤 이견들을 많이 보이는 시기죠.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주의 정책, 공산주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자본주의 정책들, 자유주의 정책, 이렇게 두 사상이 치열하게 어떤 대립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1950년의 6.25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아픔들을, 민족 상잔의 아픔들을 겪게 되는 시기가 이때 1950년대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조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과 고아, 또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나 부상 및 장애자를 위한 응급적인 구호들을 외국의 외원기관들이 들어와서 펼쳐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그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이제 외국의 원조를 주는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겪고서 외국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은 그 사례를 돌보기가 어렵죠. 비슷한 시기에 전쟁을 겪었던 베트남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보다도 많이 어려워지고 아직도 좀 그런 어떤 사회 발전을 더 이룩해야 되는 그 발전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나라들로 취급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아픔들을 다 겪고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체제도 갖추고 경제력도 갖춰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못했던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나라들의 다시 혜택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역사로 보게 되면 어떤 복지 정책의 역사로 보게 되면 6.25 전쟁을 마치고 전쟁의 폐허에서 전쟁에서 많이 다쳤던 상위 군경이나 장애자들, 또 전쟁 고아나 전쟁 이재민들, 또 과부,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보장 정책들이 외국의 외원기관들이 들어와서 정책을 폈던 거지 국가의 어떤 체제를 갖추고 어떤 그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처음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그 6월 항쟁에 의해서 대통령을 또 하려고 한 선거 부정 때문에 학생 국민의 운동의 저항에 부딪혀서 하야하게 되고 이어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거치면서 박정희 그때 이제 군부에 있던 분이 이제 정권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제3공화국의 기치를 올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의 사회복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시작들을 하게 됐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제3공화국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논하고자 하는 정치를 논하자 하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보았을 때 박정희 정권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1960년에 제정을 했고요. 또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에 우리나라의 근대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제정을 하고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어떤 보험이었다가 1977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어떤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사회보장 정책들을 좀 대표적인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3정권, 3공화국, 4공화국 때까지. 그래서
이때 그 국민연금법이 꼭 필요했던 거고 국민연금법도 꼭 필요했던 거였지만 이때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개인이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받는 연금들이 너무 과하다 이거죠. 과하게 설계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원인이 이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에 이제 많은 그 사회 지식계층이나 지도계층이 공무원이나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설계를 하고 재정연금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했었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5년인가요? 2005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도 개정이 돼서 뭐 보험료 납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받는 혜택은 좀 줄어드는. 그런데 아직도 군인연금법을 아직 제정을 못했죠. 많은 사회복지를 하시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금법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군인연금법은 그 본인이 기여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인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군인의 연금을 지급하는 훨씬 많은 금액들이 국가 재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에서 군인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으로 부담되고 있으니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강하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출발점에서의 좀 특이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1980년대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발달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체계, 공공부조 정책에서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조금 더 개정하고 되면서 생활보호법에 대한 혜택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복지정책으로서의 틀을 좀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사회보험으로는 의료보험법, 또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법, 또 국민연금법, 전국민 의료보험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개정해서 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들을 만들죠. 의료보험법이 있음에도 그런데 76년에도 있었던 게 또 바뀌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해서 이때 1989년에 통합해서 지역의료보험, 그 다음에 직정의료보험,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이었는데 그거를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보험도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통합을 해서 단일 체제의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개정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89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또 사회복지에 관한 서비스로는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이러한 많은 관련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정책들을 1980년대에 좀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90년대에도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공화국 때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을 길도 넓히고 저희 때는 노래도 불렀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학교 나가면 마을 길도 일찍 일어나서 일도 하고 마을 길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논밭도 경지 사업도 해야 된다는 어떤 새마을 운동 노래도 하고 또 마을 길은 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일도 하고 공공부역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새마을 활동이었었는데 그런 활동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발전되는 어떤 자양분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었고요.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 전쟁의 포화를 겪은 나라가 불과 60년대 정도 해서 80년, 26년, 한 30년 사이에 그런 어떤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1988년에
88 서울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활동의 메카로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30년 만에 고도성장을 저희 나라가 이루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고도성장을 이루는 이면에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억압과 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력한 노동지배 정책들을 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적인 어떤 여유를 되찾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노조운동에 관한 부분들, 또 그동안 억압받고 탄압받았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때의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보관 운동 같은 그런 어떤 그 지식인들이 그 어려운 노동자 계급에 들어가서 아니면 빈곤층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그 교육운동도 하고 대학 교육도 하고 아니면 노동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인식 개선 운동을 해서 했던 것들이 그 인보관 운동과 비슷한데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 1980년대에 서울에 소재한 많은 대학의 그 대학생들이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그 빈곤층의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중항쟁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하는 그런 세대들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또 사회복지 정책으로의 어떤 전환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1990년대에 사회복지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으로는 고용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이 드디어 1997년에는 직장보험, 지역보험, 농어촌보험 다 통합해서 통합의료보험 제도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런 여러가지 청소년 기본법 등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드디어 이제 199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연말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고 그 모아진 돈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제안서 프로포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나 아니면 프로포잘에 관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그 프로포잘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어떤 시각들, 사회복지 정책의 개발이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안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기 시작을 하는 어떤 기본들을 이때 1990년대에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1990년대의 정권이 어디였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이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제 전두환 정권이 군사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어서 왔고, 그러면서 이제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까지 치렀고요. 그 후에 이어져 있던 하나회 소속이었던 같은 군 장성이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88 올림픽을 하면서 자기네 그 군사정권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런 사회보장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노태우 정권이 87년에서부터 94년 전후까지 어떤 정권을 정책들을 펴왔고요. 이제 그 후에 이어진 게 김영삼 정권. 그래서 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게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확대되어 있던 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정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외채를 갚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에 외화가 없어서 외국에 갚아야 될 돈들을 갚지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IMF라는 국제은행에서의 외화를 좀 빌려와야 되는, 또 고율의 이자에 빌려오고 그들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외국 사례들이 이제 아까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여서 우리나라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많은 정부 기관들을 민영화하거나 축소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제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그거를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권이 받아들여서 안 그러면 IMF 돈을 안 주니까요. 받아들여서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민영화에 됐던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은행에 관한 문제들, 기업이 헐값에 외국의 기업을 팔려 나가는 어떤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고, 그 사회,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거나 파산하거나 도산하게 돼, 폐업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실직하게 되고, 한 가장이 실직하게 되니까 가정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들이 법으로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은 보통 문민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진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적 복지란 말들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산적 복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크페어거든요. 아까 영국의 사례나 독일의 사례, 외국의 사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생산적 복지란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일 경우에 복지 혜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활용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활을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펴기 위한 노력들이었고, 그런 중심의 복지 정책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넘어오게 되면서 김대중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참여정부란 이름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참여복지란 어떤 복지에 관한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슬로건 아래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을 좀 보면 글로벌화 되었죠. 지구촌화되어 있고 탈산업화 시설 등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들이나 어떤 과정들을 좀 현대화해야 되고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갖춰나가기 시작하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국가의 복지 정책들이 좀 변화돼가는 어떤 이런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운동이나 다른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화되고 서구화되고 서구화되는 어떤 의식들의 문제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가정해체의 문제, 또 이혼에 관한 문제, 별거, 또 1인 가구의 증가 등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들이 급속하게 증대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때에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많은 총각들이 이제 외국의 국제 결혼들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하죠. 1990년대 즈음에서 우리나라가 외국 여행의 자유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았고,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여행의 개념으로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들이 많이 개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시기도 그 시기쯤에서 2000년대 전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의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또 새로운 사회 문제로 연결되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순환적인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외국에서 많이 보았던 그 이혼에 관한 문제, 또 1인 혼자 돕고 가서 살아가는 고령화되면서 산업화 시장에서 정년하신 많은 분들의 어떤 노후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가 젊어서 많이 가족 구성원 수도 많았지만 그 가족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교육을 해야 돼서 어려운 시기에도 다 교육에 엄청난 부모님들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후에 대한 투자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좀 부족했고, 또 현대의 어떤 사회에서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의 어떤 전통들이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서 이전보다는 좀 많이 자유스러워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2006년에는 세로맞이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을 또 만들고, 또 2008년 7월에는 드디어 새로운 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고령화되어 있는 어떤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정권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다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능동적 복지다라는 단어를 좀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화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 아래 능동적인 복지, 참여하고 본인이 찾아가는 복지들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뭐라고 그러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라는 정책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무상복지에 관한 문제, 물론 뭐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부터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시리즈의 어떤 복지 정책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런 어떤 정책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펴왔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생애주기별 어떤 복지 정책들을 완성을 하겠다라는 주장 아래 어떤 복지 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아시는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떤 그 학생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다라는 어떤 단어로 복지 정책에 대한 압축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누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들은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이제 고용보험이 대상이 되고, 아니면 또 노란우산 공제 같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제 제도에도 도입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산재보상도 이제 종전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 또 건강보험도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1인 이상 사업장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또 건강가정기본법도 만들었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들도 이런 다양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정책의 어떤 틀들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 정책의 흐름에서의 어떤 과정들,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흐름, 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함께 같이 쭉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주째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 첫 번째 공급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제가 추석 연휴 이후를 하는 거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후에도 좀 건강하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